찬성이든 반대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온건한 입장도 있지만 온건한 입장도 결국에는 어디에선 온건한 입장이고 더럽구나 어떤 온건한 입장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온건하지가 않습니다. 분류상 온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수주의 입장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디스 주디스 탐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토록 강경한 입장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진보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보수주의라고 분류는 되고 있지만 물론 논문 한 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 입장들이 결국에는 해결할 길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해결할 길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럼 전적으로 그 듀디 에틱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듀디 에틱스의 중에서도 권리 이론에 근거한 입장에 서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등장하냐면 태아와 여성을 권리 주체의 두 축으로 놓는다는 거죠. 어보션 문제에 있어서는 딱 두 축이고 다른 것들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두 축의 권리 문제만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태아가 생명의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생명의 권리가 있으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낙태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는 태아에게는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고요. 설령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성에게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있다. 자기의 결정의 권리가 있다. 늘 권리의 문제에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의는 그러한 방식들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근거들에 있는데 생명의 권리를 갖게 하는 근거가 뭐냐? 생명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근거가 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게 인격체의 근거 또는 도덕적 권리의 부여 근거라고 말하는데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심리학적,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보수주의자는 인간 DNA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양립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게 되는데 각자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인간을 바라다보는 또는 인격체를 권리 주체를 바라다보는 형이상학적인 주제이고 이 형이상학적 주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도 오랜 동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윤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답은 제공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 대답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듀디의 권리 이론의 입각에서는 어떤 대답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문제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나마 대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논문이니까 의식 능력, 고통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고요. 그래서 609쪽에 이렇게 가면 609쪽으로 가면 거기 여성의 신체 자유에 의한 낙태의 권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무윤리에 있어서 문제점을요. 그리고 나서 610쪽에 보시면 교착 상태, 이제 의무윤리가 어떤 교착 상태에 빠졌느냐라는 건데요.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제 돈 마르키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어떻게 읽는지. 그랬더니 말퀴스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퀴스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퀴스라고 할 겁니다. 그분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퀴스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611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사성에 의한 교착 상태, 도덕 원리에서 교착 상태, 인격체 개념 적용.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덕적 권리 주체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권리와 연관성에 관한 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해결의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인간과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보수주의자는 태아가 인간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진보주의자는 유사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것인데요. 실제로
접합체 상태에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출산하기 직전에 있거나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사하다고 해야 할지 유사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할지 이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관해서 알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원리에 있어서 교착 상태는 이 사람들이 인간은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수주의자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진보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체만이 도덕적인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살해하는 경우만이 도덕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두 개의 우리가 타당한 도덕 원리라고 부르는 소위 그렇게 불릴 수 있는 도덕 원리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합당한 전제들 속에서 이것들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각각 그럴듯한 전제와 매우 합당한 그 도덕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달하고 이쪽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두 개의 결론은 양립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 것이냐? 승리의 여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알 길이 지금까지는 통상 없다는 거죠. 현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이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인격체 기준과 생명 권리의 연관성인데요. 이게 이제 인간 DNA를 생명 부여의 근거로 설정할 것이 무엇을 설정할 것이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 남았다고 하는데요.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인간 DNA가 종차별주의를 낳는다는 것도 여기 마찬가지 아실 것이고요. 정신적 심리적인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는 건 이제 유아 살해에 대한 부담이죠. 이 둘 다 윤리적으로는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종차별주의도 잘 아시는 거고 유아 살해는 또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614쪽에 의무윤리의 관점이 왜 난관에 봉착하느냐, 의무윤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윤리가 가진 특징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17쪽에 그러면 덕윤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 잘 아시잖아요. 덕윤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래서 넘어가고요. 620쪽에 보면 덕윤리가 태아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 태아에 대한 그 정보만을 요구한다. 즉 태아는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한테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의무윤리는 모든 것을 사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거하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제거하지 않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거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거하지 않아도 이 태아가 우리 인간 구성원의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결론을 내도 A고 그거 무시하고 결론을 내도 A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덕윤리는 그 부분을 사상에서는 결론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그 사실적 지식,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 이것들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어떤 지식으로서 그 윤리적 덕윤리에 있어서 윤리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낙태 허용 가능성, 이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62쪽에 보면 덕윤리가 이제 어떤 특징으로 말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그 일에 보면 덕윤리는 낙태를 맹장 수술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 진보주의자들은 태아를 맹장 충수돌기라고 하죠. 충수돌기처럼 우리가 여긴다고 하는데 그게 충수돌기였다면 자연유산을 한 여인들이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그냥 홀가분해해야 할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보면 태아는 절대로 그런 존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감정적인 태도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낙태는 자연유산과 낙태가 덕윤리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구분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623쪽에 가면 두 번째가 있는데요. 낙태의 결정에 있어서 태아의 발달의 정도는 덕윤리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초기의 접합제에 있어서의 낙태하는 때 여인이 갖는 감정과 7개월 상태에서 우리가 낙태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여인이 결정해야 하는 그 감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에 오로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는 것만이 선은 아닐 것이다. 낙태를 하는 경우에 꼭 악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거기 적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성이 낙태를 결심할 때에는 그렇게 무슨 흥겨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덕을 표현하는 것이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있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낙태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그런 거고 5는 피임의 실패가 또한 낙태를 정당화해 주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6은 낙태가 태아가 인격체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격체든 아니든 그 존재는 낙태가 되거나 되지 않을 때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의무윤리에서처럼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태아가 인간종의 구성원이라는 것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오히려 보수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런 보수주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종쇼비니즘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덕윤리는 그러면 종차별주의냐? 그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덕윤리는 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윤리자는 저는 인간 중심주의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 중심주의자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차별주의도 결코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싱어에 우리가 익숙한데 싱어가 말하는 종차별주의는 실제로는 오로지 공리주의에 근거했을 때에만 나쁜 겁니다. 공리주의에 근거하면 나빠요. 그러나 덕윤리에 근거하면 싱어의 종차별주의는 실제로 그냥 해체되어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아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똑같지만 그러면 차별은 늘 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있는데 정당함과 부당함의 근거는 어디에서 성립하냐면 덕윤리에서는 덕목에 근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덕목은 내 가정을, 나의 자식을 더 보살피라고 이야기하고 내 종을 더 보살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을 함부로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보살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너 뭐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 훨씬 더 종차별적 태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우리나라 법 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다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어쩌면 제한적 허용 상황이 아닌가. 형법에 금지 조항이 있지만 노자보건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일부 허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 허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법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냐 그 문제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도 임기 안에 아마 일부 뉴스에 의하면은 결정을 안 하고 졸업하려고 한다고 하는 뉴스가 들릴 정도로 이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들도 고민하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덕윤리와 관련해서 이제 덕윤리 진술하시는 중에 행위자의 동기라는 표현이 나왔길래 보통 동기라는 표현은 의무윤리 쪽에 더 많이 쓰고 이쪽에서는 품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일부러 그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못하신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의 낙태 학습 주제가 있고 우리는 그 대립 주제로 설명해서 지금 수업 교과서를 대부분 진술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독윤리 관점이 좀 추가된다면 조금 교과서 진술도 넓어지고 학습자 시선도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맥락을 보는 겁니다. 맥락. 그래서 저는 생명윤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생명윤리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 그 다음에 배아의 생명권까지 인정하는 주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아의 생명권 얘기를 이제 수정부터 생명입니다. 막 이런 주장을 강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마쳤는데 쉬는 시간에 한 분 문학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왜 수정부터 인간입니까? 남녀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갖고 한 번 더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윤리라는 게 맥락을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고민하시는 그래서 획일적인 선이 그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장동익 교수님한테 드리진 않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을 받기가 어려워서 플로어에서 혹시 나는 이거 꼭 질문하고 싶다 그런 내용 있으시면 네. 질문은 아니고요.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낙태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왜 낙태율이 그렇게 높은가? 그렇다면은 미혼모라든지 또는 결혼하지 않고 혼외 출산으로 난 경우에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식이 이렇게 차별받고 당사자가 차별받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낙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어떠한 도덕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을 과연 사회가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 사회적 책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도덕 윤리 쪽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 영국 런던에 제가 97년에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낳은 아이를 길러주는 돌봐주는 룸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낳은 애를 돌봐주냐 그랬더니 그 교장 얘기가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도 있다는 속으로 그랬더니 그 태아의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데 부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케어를 못 해주니 그 케어를 온전히 해달라고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지자체나 정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도덕 윤리에서 그 소수자 또는 그 태아나 또는 그 미성년자가 낳은 그 아이 입장에서 과연 이런 도덕 윤리 문제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가 단지 이 낙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요. 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제 의도는 장동익 교수님의 이론적 논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논변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근데 뭐 나중에 지금 이 순간에 또 거기 그쪽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그래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전부 1분이 길던데. 서운하시고 어떤
점에서 제가 두 번째 잠깐 까먹었는데 세 번째 어떤 점에서 그 종차별과 관련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독일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요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보살피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무윤리에서는 그거를 정당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독일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하기가 매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가 뭐였었죠? 정윤리하고 의무윤리의 관계. 독일과 의무윤리의 관계는 대립, 예, 저는 대립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독일리 학자들 간에 서로의 이제 양 입장이 있습니다. 일부는 독일리를 하위에 둬서 일단 의무윤리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독일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독일리 하나로 윤리가 전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리가 있고 부수적으로 의무윤리가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론의 태도일 것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 출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읽어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동기 말씀하셨는데 요즘 독일리에서도 굉장히 동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품성에서 나온 동기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독일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왜냐하면 행위 주체를 낙태의 권리 문제만을 이야기하니까 태아와 산모의 권리 주체만으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넓은 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을 막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어떤 이론에서 그것을 그렇게 보자고 해야 할 것이냐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독일리가 아니고서는 과연 그것까지 확장할 수가 있을까? 의무윤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저는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까지 이야기하는 어떠한 이론 체계는 의무윤리, 듀티 에틱스보다는 독일리가 훨씬 더 강점을 갖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거든요.